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를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키워왔습니다. 서울 답심리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은 대학도 서울 유명한 곳을 나왔고 직장도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지요. 저로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수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모르게 이상했어요. 키도 크고 예쁘긴 했지만 눈빛이 차갑다고 할까요?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더군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우리 아들이 늘 얘기하던 그 아가씨구나. 네, 정민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들 부부가 신혼집도 마련하고 명절 때만 인사 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추석 때 며느리가 전을 부치다가 그만 기름에 데웠다며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가 다쳤어요. 손을 심하게 데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차례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 많이 아프니? 네, 의사 말로는 며칠은 푹 쉬어야 한다네요. 알겠다.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해라.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다음 주에 중앙시장에서 며느리를 봤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손도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친구들과 즐겁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에는 새 반지까지 끼고 있더군요. 어머, 수진아 하고 불렀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어색하게 인사하더군요. 손은 괜찮니? 많이 다쳤다던데. 아,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연고 발라서 금방 나았어요. 며느리가 손을 뒤로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몇 달 후인 올 설날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났다면서 설 인사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가 몸살 감기가 심해서 며칠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하니? 약은 먹고 있고? 네, 해열제 먹고 있는데 열이 잘 안 내려가요. 그럼 혼자서라도 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픈데 어떻게 오겠어요? 푹 쉬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에 며느리가 친정에 새해 인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정 조카가 SNS에 고모 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며느리 사진을 올린 걸 우연히 봤거든요. 사진 속 며느리는 멀쩡해 보였어요. 감기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지요. 오히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까지 입고 있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거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댁을 귀찮아하고 있다는 거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 왜 갑자기? 너희 둘 소득으로도 충분할 텐데. 수진이 말로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데 대출 한도가 모자라서요. 얼마나 되는 대출인데? 5천만 원 정도요. 제가 직접 갚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보증을 서줬어요. 담당 직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도 뭔가 찜찜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인이신 김말순 고객님, 대출금이 연체되어서 연락드립니다. 뭐라고요? 연체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아니요, 3달째 연체입니다. 이대로 가면 보증인께서 대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3달째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바로 전화했지요. 아들아,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금이 연체됐다는데 3달째라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수진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가 보증 섰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와서 며느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제게 온 건 사과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실수로 자동이체 설정을 안 해놨나 봐요. 바로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일 다시 없을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실수라기에는 3달이나 연체된 게 납득이 안 갔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자동이체 설정을 깜빡할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며느리가 돈을 다른 데 썼나? 아니면 일부러 연체시킨 건 아닐까? 옆집 박 아주머니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박 아주머니,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가요? 예전 같지 않죠? 말순이, 왜 그런 소리 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 하지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 뒷말을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초순이었어요. 아들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이에요.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누가 이 시간에 오나 싶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머리도 부스스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지요. 수진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왜?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뒤바꿀 만큼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따라온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서 들어와. 추우니까. 하고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힌 다음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와서? 정민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오빠는 출장 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밖에 없어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정말 큰일이 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어머니, 실은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 도둑?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지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니? 다쳤지는 않았고? 아니요, 아직. 신고는 못했어요. 오빠한테도 아직 얘기 안 했고요. 왜? 도둑이 들었는데 왜 신고를 안 해? 이상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왜 경찰 신고를 안 하고 남편한테도 연락을 안 한 걸까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워낙 심각해서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도둑 맞았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금도 좀 없어졌어요. 현금이 얼마나? 많이 가져갔니? 며느리가 머뭇거리다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뭐라고? 5천만 원.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군요. 집에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더 놨니? 그것도 금고에. 그게 오빠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곧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5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수진아, 정민이가 언제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야?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5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은행에 맡기지 왜 집에 뒀겠니? 급하게 계약해야 하는 물건이 있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떨고 있어서 일단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진아, 왜 나한테 먼저 와서 얘기하는 거니?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실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알려줬거든요. 친구한테. 왜 그런 중요한 걸? 제 친구 미영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점점 이야기가 더 이상해지더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남의 집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진아, 그건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아무리 친구라도.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니? 며느리가 두 손을 모으면서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오빠한테 들키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혼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5천만 원만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절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요. 수진아, 엄마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겠니? 나도 연금 받아서 간신히 생활하는데. 어머니 집이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충분히. 그 말을 들으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니.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제가 버럭 화를 내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급해서. 수진아, 정말 도둑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아들한테도 연락해야 하고. 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실은 도둑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대체 뭔 일이야? 제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었어요. 오빠 몰래.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남편 몰래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고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주식 5천만 원을 다 잃었다고? 네. 코인도 좀 했고요. 처음에는 돈을 벌었거든요. 몇백만 원씩 계속 들어오니까 욕심이 나서.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코인이 폭락해서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수진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니? 어머니가 절 미워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오빠한테 들키면 정말
이혼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화낼 만하지. 5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그걸 혼자 결정해서 투자했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정심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엄마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아들한테 숨기고 도와줄 수는 없어. 어머니, 제발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니? 결국은 정민이가 알아야 할 일이야.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을 것처럼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런 일은 아들이 알아야 해.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눈물도 뚝 그치고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수진아, 엄마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수진아, 그게 뭐니?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걸 오빠한테 들려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게 뭔데? 며느리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그러자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들놈이 워낙 바보라서 며느리가 뭘 해도 모르더라고. 속이기 딱 좋지.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난달에 박 아주머니와 수다 떨 때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푸념한 건데 그걸 녹음해 놨더군요. 야, 너 언제 이걸 녹음했니? 어떻게 감히? 어머니,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며느리가 폰을 꺼내더니 몇 개의 파일을 보여줬어요. 파일 이름들을 보니 모두 제가 며느리에 대해 불평한 내용들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걸 오빠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빠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 빌려주시든지 아니면 오빠가 어머니 진심을 알게 하든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며느리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그것도 제가 한 말을 녹음해서 말이에요. 수진아, 그건 엄마가 화나서 한 말이고. 어머니,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답 안 주시면 오빠한테 보낼게요. 며느리가 녹음기와 폰을 가방에 넣더니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안 되더군요. 분명히 도와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협박하고 있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려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며느리 뒷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점심때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수진이 오늘 어머니 집에 갔나요? 그래. 새벽에 잠깐 왔다 갔는데. 너 출장 간 거 아니었니? 출장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집에 없어서 찾고 있었거든요. 아들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차가웠달까요? 며느리가 뭔가 말한 것 같더군요.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인사하고 갔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협박한 일을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정말요?
수진이 말로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뭐라고? 완전히 뒤바뀐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데 아들한테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해? 수진이 말로는 어머니가 투자 실패해서 곤란하다고 5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제가 버럭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기는 뭐가 없어. 실제로는 그 여자가 나한테. 그때 문득 며느리가 보여준 녹음 파일이 생각났어요. 만약 아들이 그걸 듣는다면 제가 며느리 뒷말한 것만 듣고 정작 며느리가 거짓말한 건 모를 거예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실제로는 어머니, 수진이가 녹음 파일도 보내줬어요. 어머니가 저를 바보라고 하신 것도 들었고요. 역시나 보냈더군요. 제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아들아, 그건 엄마가 화나서.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며느리한테 속고만 산다고요? 아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를 통해서 부탁하지 마시고요. 아들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요. 아들아, 정말 그게 아니야. 엄마가 언제? 어머니,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저희도 정리할 게 있고 어머니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아, 잠깐만. 엄마 말 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 후 몇 주 동안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민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아들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정민아, 답장이라도 해줘.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옆집 박 아주머니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말순이, 너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신음소리도 들려.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서야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뭐? 임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2달 됐다네요. 그런데 수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아들이 돌려서 말하고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는 뻔했어요. 바로 제 때문이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당분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수진이가 안정을 취해야 하거든요. 아들아, 그렇지만 어머니도 수진이와 아기 생각해서 이해해 주세요. 또 한 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아들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정말 임신한 건지도 의심됐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임신이 진짜일까?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일까?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민이가 늘 얘기하던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수진 씨에 관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며느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중요한 일이면 내일 시간 괜찮을까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이 좋겠는데요. 집 근처 중앙시장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2시쯤에요. 다음 날, 저는 김 과장과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과장은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수진 씨에 대해서 어머니가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김 과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가 결혼 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라니요? 어떤 문제요? 수진 씨가 저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가 놀라서 김 과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아들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성실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류를 조작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때도 여러 선배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일이 있었어요.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다고요? 네. 몇백만 원씩 여러 명한테 빌려서 저도 50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김 과장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걸 보세요.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 씨가 빌려간 돈 목록이에요. 제가 정리해둔 거죠. 김 과장이 수첩을 넘기면서 설명해줬어요. 김민수 과장님 200만 원, 이영희 대리님 150만 원, 박철수 주임님 300만 원. 총 8명한테 빌렸는데 합계가 거의 1200만 원이 넘어요. 1200만 원이나요? 네. 그런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나중에 연락도 안 받고 회사도 그만뒀거든요. 저는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네. 작년에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 수진 씨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나요. 2천만 원이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그 후배가 저한테 상의를 해서 말렸지만 만약 빌려줬다면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수진 씨 임신 얘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의심했던 게 맞았나 봐요. 지난주에 우연히 봤거든요. 수진 씨가 강남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거요. 클럽에서 술을요? 네. 임신부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것도 꽤 취한 상태였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역시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김 과장님,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하이힐도 신고 있었고 임신부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민이가 걱정돼서예요. 정민이가요? 네. 수진 씨 때문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요즘 실수가 많아지고 집중도 못하고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남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민이 출장 갈 때마다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아들한테 알려야겠네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민이는 수진 씨 말만 믿고 있거든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증거요? 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정민이가 안 믿을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서 아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과장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며느리를 조사해 봐야겠어요.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임신한 건지.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김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정민이는 제 후배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며느리가 정말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회사에서 동료한테 아내가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간다고 말하는 걸 김 과장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며느리 병원 일정을 알려준 그날, 저는 한서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산부인과에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오후 2시쯤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부인과가 있는 본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 건물 성형외과로 들어가더군요. 성형외과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성형외과로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접수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한수진 씨 진료 예약이 언제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머니인데 깜빡해서요. 아, 한수진님이시군요. 보톡스 시술 예약이 2시 30분이네요. 보톡스요? 네,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이번이 벌써 3번째시네요. 임신부가 보톡스를 맞는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임신 중에는 그런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저는 밖에서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1시간쯤 후에 며느리가 나왔는데 얼굴 여기저기에 작은 밴드를 붙이고 있더군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임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김 과장님,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역시 그렇군요. 임신부가 보톡스 시술을 받을 리 없죠. 그럼 이제 정민이한테 알려야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아직도 어머니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김 과장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제 말을 들을까 싶었거든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죠. 혹시 며느리가 다른 거짓말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며칠 후에 더 큰 거짓말이 드러났거든요. 김 과장이 며느리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심각해요. 수진 씨가 이전 남자친구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전 남자친구한테요? 네. 결혼을 핑계로 몇 천만 원을 받아낸 후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몇 천만 원이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남자 명의로 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고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해요. 김 과장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수진 씨가 지금도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봤는데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해요. 호텔에요? 온몸이 차갑게 식더군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네. 패턴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정민이 집안 상황도 미리 알아봤을 거고, 어머니 집 값도 조사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먹잇감으로 보고 접근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정민이한테 알려야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났어요. 갑자기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졌다고?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짐도 없어지고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야? 뭐가 더 있어? 통장이 비어 있어요. 전부 다요. 뭐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였어요. 얼마나 가져갔는데? 예금만 3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보증 서준 대출도 5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라고? 제가 보증 선 대출까지 가져간 거였어요. 이제 그 빚을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들아, 경찰에 신고했니?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 생기긴 뭐가 생겨. 도망간 거야, 도망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들은 며느리를 믿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아들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아들이 제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완전히 기가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들아, 앉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저는 김 과장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해줬어요. 며느리의 과거,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일, 그리고 임신 거짓말까지. 성형외과에서 확인한 일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아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아,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성형외과에서 확인한 일을 얘기하니까 아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임신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임신부가 보톡스를 맞겠니?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때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 소식이 있어요. 수진 씨 찾았어요. 어디서요?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제주도에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남자랑 같이 있더군요. 남자랑요?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우연히 봤는데 롯데호텔에서 다른 남자랑 친밀하게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남자요? 이전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아들이 버티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수진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도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요? 네. 정민이 회사 동료들 명의로 신용카드도 만들고.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완전히 당했어요. 그때서야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지금 중요한 건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네, 그래야겠어요. 다음 날, 저희는 답심리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접수했어요.
사기죄와 횡령죄로요. 김 과장도 증인으로 함께 가줬어요. 최근에 이런 결혼 사기 사건이 많이 늘고 있어요.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며느리분 같은 수법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중 약한 고리를 찾아서 접근하고 점차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요구하죠.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체면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서 더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신고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체포할 때도 끝까지 부인했다고 하네요. 담당 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가족들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들과의 결혼은 위장 결혼이었던 거지요. 법적으로는 중혼이라서 결혼 자체가 무효였어요. 중혼이라고요? 네. 2019년에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도 속고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첫 번째 남편도 며느리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집까지 잃고 파산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정민이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이 아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이혼 절차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간 돈도 대부분 도박에 쓴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사업하는 데 쓴 거였어요. 호화 생활비로도 많이 썼고요. 명품백, 보석, 해외여행. 이런 걸로만 3천만 원을 썼네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며느리가 저를 녹음한 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화나게 만들어서 나쁜 말을 하게 한 다음 그걸 이용해서 아들과 저를 이간질한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김 과장도 혀를 찼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거네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저희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주장했거든요. 재판장님,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미워해서. 하지만 김 과장이 준비해준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피고인 한수진은 2019년부터 계획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검사님이 공소장을 읽을 때 며느리의 범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며느리와 직접 마주쳤을 때 며느리는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좋게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미워했으면서 무슨 피해자인 척해요. 수진아, 지금 와서 착한 시어머니인 척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길래 이렇게 될까 싶어서요. 수진아, 그래도 너는 한때 우리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 눈에 저는 처음부터 돈만 밝히는 여자였잖아요. 끝까지 뻔뻔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재판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피해금 배상 명령도 나왔지만 이미 다 써버려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과 제 관계가 회복된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안 믿고 수진이 말만 듣고 됐다. 아들아, 엄마도 처음에 너무 의심했나 싶어서 미안했어. 어머니가 없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 못한 사람이 법정 뒤쪽에서 일어서더니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지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증언대에 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친정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저희 부부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 돈을 가져오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저희가 몇 번 혼냈지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고등학생 때는 아예 가출해버려서 그 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 돈 달라고 연락 올 때만 조금씩 보내주고 그렇게 10년 넘게 연락도 거의 안 했어요. 이번 결혼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작년에 갑자기 연락 와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또 누군가를 속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말려봤자 안 들어요. 오히려 화내면서 더 연락 안 해요.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정말 정착하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김말순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 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수진이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왔다 나갔더라고요. 도박 사이트에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갔고 친정어머니의 증언으로 며느리의 죄상이 더 명확해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친정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다 보니 너무 바빠서 그분도 저처럼 혼자서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게 보였어요. 지금이라도 딸을 바로잡으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벌써 30이 넘은 나이인데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에요. 며느리는 결국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 나이에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아들도 처음 몇 달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울해하면서 집에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잖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기 마련이야.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어. 정말요? 응. 너희 아빠 만날 때도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나는 못 들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조금씩 회복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하고도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피해 금액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제가 보증 선 5천만 원은 제가 갚아야 했고 아들도 3천만 원 손실을 봤지요. 하지만 다행히 집은 지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집은 절대 처분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금 갚을게요. 아니다, 아들아. 엄마 일은 엄마가 해결한다.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 빚을 정리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갚아야 하지만 그래도 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김 과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정민이한테 소개받을 사람이 있대요. 소개. 벌써? 네. 저희 회사 새로 온 부장님 여동생인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김 과장이 소개해준 분은 이은영 씨라는 간호사였어요. 32살이고 대학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처음에 거부했어요. 당분간 연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어머니, 아직은 수진이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요. 아들아,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그래도 지금은 좀. 하지만 제가 조금씩 설득했어요. 그럼 엄마랑 같이 만나자. 부담 갖지 말고 친구로라도. 어머니와 함께요. 응. 세 명이서 편하게 식사나 하면서. 결국 셋이 함께 중앙시장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은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말도 차분하게 하시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민 씨가 워낙 성실하셔서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분은 며느리와는 정반대라는 거였어요. 진실하고 솔직하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몇 번 만난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은영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를 다 얘기해도 될까요?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물론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다행히 은영 씨는 이해해 주더군요. 정민 씨,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더 신중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요.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은 두 사람이 사귀고 있어요. 아직 결혼 얘기는 안 나왔지만 보기에 좋더군요. 무엇보다 은영 씨가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세요. 어머님, 몸 조리 잘하세요. 제가 주말에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먹어.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게 많잖아요.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은영 씨가 치료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 친정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라면서요. 편지 내용은 사과문이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후회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말순 어머님과 정민이 오빠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들께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출소하면 열심히 일해서 피해금도 갚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수진 올림.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들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답장 써드려야 할까요?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 번은 속였지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으니까. 결국 아들이 짧은 답장을 썼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올바르게 살기 바란다. 우리도 새로 시작할 테니 너도 새 출발하길 바란다.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중앙시장 구경도 하고 박 아주머니랑 수다도 떨고 가끔 아들 부부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해요. 은영 씨가 어머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새벽에 창문을 열면 시장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동네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예요.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김 과장 같은 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와도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말되 완전히 믿지도 마세요. 적당한 경계심은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눈은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아들과 새로운 며느리, 그리고 언젠가 생길 손주들이에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한테 협박당하고 아들한테 오해받고 돈까지 잃어서 절망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김 과장 같은 분, 은영 씨 같은 분, 박 아주머니 같은 이웃들. 이런 분들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